안녕하세요. 저 한국협동조합 학회 회장하고 있는 장승권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만나 뵀던 분들도 있고 또 새로 뵙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우리 학회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인사말을 하는 걸로 했는데요. 인사말이라기보다 좀 저희 학회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일하고 하반기에 일어날 일들 바로 학회원들한테 소개하면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해외에서 온 두 분의 축사를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학회가 올해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82년에 설립이 됐고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올해 드디어 40주년을 맞이했고 그래서 뭐 몇 가지 행사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얘기는 또 다음에 드리고 상반기에 어떤 일이 있었고 올해 또 하반기에는 어떤 일이 있을지 인사 겸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상반기에는 여기 우리 남기포 상임이사님이 계시는 농협대에서 농협중앙회와 함께 주도적으로 포럼이라는 걸 만들어서 협동조합 관련된 학회들과 함께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행사로 협동조합 학회에서 발표하는 걸로 해서 행사를 한번 했습니다. 이게 뭐 뉴스레터에 다 갔을 테니까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3월 중에 있었죠. 그리고 그때 제가 발표했던 내용은 작년에 있었던 ICA 세계 협동조합 대회의 평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학회가 있기 전에 두 번의 온라인 학술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학술 세미나는 작년부터 계속 온라인으로 주로 신진 연구자들이 발표하는 행사로 진행을 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있었고 그 역시 그 내용 역시 뉴스에 있고 또 기록된 것들이 유튜브 채널에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6월에도 또 한 번 그런 유사한 행사가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가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습니다. 학회는 통상 두 번의 학술 대회를 하는데요. 춘계하고 추계 혹은 동계 하는데 아마 동계는 좀 크게 온라인으로 아니 오프라인으로 대면해서 이제 행사를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가 될 거고요. 오늘까지 춘계는 전부 다 비대면으로만 행사를 하는 걸로 결정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있을 통합학술대회도 조금 안내를 해드리면 이거 역시도 공지를 또 하겠습니다만은 7월 9일 날 경주에서 사회적 경제 박람회가 열리고 정부가 주관해서 활동가들이 전부 모이는 한 3일 정도 되는 행사, 매년 있었던 행사가 열리는데요. 거기 통합학술대회가 7월 9일 날 오후에 열립니다. 그때 이번에 주관하는 학회는 비영리학회인데 비영리학회가 주관하고 저희 협동조합학회하고 또 자유적기업학회가 함께 참가해서 발표하고 토론하는 행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 뭐 바로 이 학술대회 즈음에서 있을 유관된 관련된 얘기들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뭐 제가 더 특별히 설명드릴 게 뭐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다양한 섹터에 있는 여러 실천하는 협동조합 연구자들이 생각하시는 현안들 또 토론할 주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 사이 저희가 한 2년간 여러 일들을 겪어왔는데 소위 이제
포스트 코비드라고 뭐 얘기하고 많이 토론들을 하고 있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대응, 어떤 도전,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될지, 또 우리는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지속 가능한 사회의 협동조합은 어떤 역할을 다 해야 되는지 하는 뭐 그런 포괄적인 얘기가 될 거고요. 그 안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또 각각의 발표자들께서 얘기 잘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주제 발표 세션이 있을 건데 이때는 송재일 학회 편집위원장께서 좌장으로 얘기를 해주실 거고요. 주도해 주실 거고 그게 마치고 나서 잠깐 쉬고 나서는 일반 논문 발표 3편이 있을 거고 이때는 농협대학에 계신 저희 상임이사 남기포 교수님이 좌장으로 정리를 또 해주실 겁니다. 네, 그러면 저는 뭐 들어오시는 거 좀 시간을 좀 끌어본답시고 얘기를 했는데 많이들 들어오셨네요. 네, 인사는 했습니다. 하여튼 자, 뭐 이 정도 모였으면은 이제 시작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 해외 해외의 그 축하 영상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또 그거 역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네요. 이 순서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한 분은 일본의 협동조합 학회장께서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협동조합 학회장들이 서로 한일 간에 교류를 했고 상호 안내도 했었는데 최근 2년간은 이렇게 영상으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도 축하 영상을 보냈고 또 축하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받고 번역하고 하는 일은 이항숙 국제위원회 부위원장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정리를 잘 해주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캐나다의 마리부샤 교수님이신데 시리에게 학술위원장 체어 역할을 하시고 계시고요. 작년에 한국의 ICA 세계대회에도 왔었고 또 내년에 한국에서 시리액 서울 학술대회가 열리는데 그때 또 아마 분명히 오실 겁니다. 오셔서 여러분들 또 만나고 이게 나눌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은 학회의 국제위원장이신 이상윤 교수님이 지금 현재 연구년으로 캐나다 퀘벡에 가 계시는데 그분이 도와주셔서 만들어서 보내주시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두 분의 영상을 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Professor Chong, President of the Korean Society for Cooperative Studies, members of the KASC, ladies and gentlemen, I am honored to have been invited to address a few words at the opening of your summer research conference today. I heard that the Korean Society for Cooperative Studies has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cooperatives, and I wish all of you to have a long continuation in doing so. Last year, I visited Seoul to join the ICA 33rd World Cooperative Congress and the ICA Research Conference, for which I'm sincerely thankful in spite of the COVID pandemic. Over the past 2 years, the disparities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and the wealth gap between nations have deepened, namely due to the impacts of the COVID-19 pandemic. Meanwhile, the fear of war is growing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The recent years have shown that great threats can be posed to social cohesion and sustainable livelihoods and to the future of our planet. How can we overcome the negative effects of the pandemic and build forward a more fair and more peaceful world? How can we prevent war? How can we achieve a more equitable distribution of wealth and imagine a more sustainable future for the planet and for all beings living in it? I firmly believe that cooperatives can play a key role in realizing a sustainable society, which is the main theme of your work during the conference. Although this will be discussed later during your work today, it is fully important to recall that cooperatives are a very special type of organization. They fully participate in the economy, but they do play a specific role in it. For example, cooperatives have the capacity to address market failures, to countervail concentrated market power,
to internalize social costs, to reduce information asymmetries, to produce collective and trust goods and services. They also better withstand economic crisis than most other enterprises. Cooperatives are also important for society. They can contribute to strengthen democracy, encouraging civil society to take an active role in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affairs. Cooperatives are also perceived as a source of social innovation, as they can develop new important niches in response to unmet need and aspirations, namely with regards to sustainable development objectives. As you may know, the 9th Syria International Research Conference on Social Economy will be held in Seoul in July 2023. The main theme is Building Forward Better,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for a Peaceful and Fair World. We are happy to call for papers that will address issues related to that theme, including democratic governance for democratic society, decent work and social cohesion, cooperation between public, private, and social economy, solving environmental and social problems for a sustainable society, measuring the impact of social economy and platform businesses, gender issues, and imaginary narratives for the future. I do really hope to meet you in person when the 9th Syriac International Conference is held in Sogyongtae University in Seoul, organized with our colleague Professor Lee Sang-yoon. In the current global context, the relevance and values and principles shared by cooperatives and other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is more than confirmed. All nations around the world should work together for a more sustainable and just world. We can contribute to this by building and strengthening our networks. Once again, thank you for having me address a few words today, and I wish you a great conference. Merci beaucoup. 감사합니다.韓国協同組合学会の皆様、こんにちは。私は昨年秋より日本協同組合学会会長を務めています北川太一です。この度は韓国協同組合学会夏季学術大会が開催されますこと、心よりお喜び申し上げます。今回の大会テーマは、持続可能な社会実現のための協同組合の役割であると伺っています。昨年2021年12月に皆様のご尽力で韓国ソウルにおきまして第33回 ICA 世界協同組合大会が開催されました。そこでは協同組合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深めるを共通テーマにしてさまざまな観点から持続可能な社会に果たす協同組合の役割や実践について議論が行われました。今回の大会テーマ、持続可能な社会実現のための協同組合の役割は、この昨年の ICA 大会での議論を踏まえて、さらに意義深い議論が行われることを期待しております。さて、日本では2018年4月1日に日本協同組合連携機構 JCA が設立されました。協同組合の健全な発展と持続可能な地域でより良い暮らしや仕事づくりを目的に協同組合同士の連携を進める組織として期待されております。実際、日本の各地で組織の垣根を越えた人の交流や学習活動、環境保全や防災をテーマとした地域活動、さらには農畜産物の産直や店舗の共同運営といった事業連携が進みつつあります。また一昨年2020年12月には労働者協同組合法が成立し、今年の秋に施行されます。労働者協同組合ワーカーズが
働く人たち自らが出資をして主体的に事業を運営するという共同労働の考え方をベースに協同組合も含めたさまざまな地域の人たちをつなぎ、持続可能で活力ある地域社会に役割を果たすことが期待されています。日本協同組合学会はこれからも国内国外の仲間と連帯しながら、より多くの人に協同組合の社会的役割をアピールし、より良い社会を築くために貢献していきたいと考えています。最後になりましたけども、韓国協同組合学会のご発展を心よりお祈り申し上げます。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리의 회장 역할을 하고 계시는 마리부자 선생님이 강조하시고 싶은 거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 뭐 평안이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요. 사실은 내년에 시리의 대회, 9차 학술 대회가 서울에서 열리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많이 좀 참가해 주시면 좋겠다. 뭐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점 얘기 저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 여러분 많이 참가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본의 학회장님의 경우도 일본 사정 지금 잠깐 전달을 해드렸는데, 일본 그 Japan Cooperative Alliance가 18년에 만들어진 거 뭐 굉장히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을지, 뭐 이제 작은 출발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역시 중요한 출발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에도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건 제 주장이고요. 그 외에 법제적인 상황들, 일본 노예업의 변화, 역시 한국 그 기본법, 협동조합 기본법의 개정을 보고 자극받아서 더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도 사실은 뒷얘기로 다 알려져 있는 겁니다. 뭐 그런 얘기들을 잘 전달을 해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준비를 잘 해서 음향도 그렇고 좀 더 실감나게 전달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세션은 좌장해 주시는 송 교수님이 바로 시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네, 송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방금 존경하는 우리 장승곤 회장님께 소개받은 명지대학교 법학과의 송재일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제1 세션에 그 좌장을 맡게 됐고요. 먼저 이렇게 훌륭하신 우리 발표자와 토론자를 모시고 이렇게 제1 세션을 맡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시죠? 네, 좋습니다. 제1 세션에서는 총 4분의 발표자와 발표자께서 이제 발표를 해주실 거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3분이 해주실 겁니다.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우리의 이제 전체 대주제가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농협, 축협, 농축협 부분에서의 어떤 그 발표를 안상돈 선생님께서 해주시는데요. 발표 주제는 협동조합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의 농축협 청년조합원 유입 확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최은주 재단법인 아이콥 협동조합 연구소에서 지속 가능 사회 실현을 위한 생협의 역할, 아이콥 생협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북서울 신협의 전재홍 선생님께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신협의 가치지향 금융, 북서울 신협 소셜 플랫폼 금융 SPF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끝으로는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의 장지현 선생님께서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이라는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토론자 3분인데요. 농협경제연구소의 박미옥 선생님, 그리고 파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희진 선생님, 그리고 온주 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에서 박준영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경제연구소의 안상돈 박사님이신데요. 협동조합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농축협
청년조합원 유입 확대라는 주제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상돈 박사님. 반갑습니다. 저희 농협경제연구소의 저 안상돈 연구원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그 영상 통해서 뵈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주제는 협동조합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어떤 농축협 청년조합원 유입 확대가 되겠습니다. 일단 본 발표에 들어가기 전에 화두를 좀 하나 좀 던지고 싶은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코이라는 이제 잉어가 있습니다. 이 잉어는 작은 수족관에 넣어두면 3인치까지밖에 자라진 않지만 큰 수족관이나 연못에서는 10인치까지 자라고요. 커다란 강수에서는 48인치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주는가에 따라서 이런 청년 농업인들 또는 청년 조합원들이 어떤 그 지속성 관점에서 이런 환경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좀 할까 합니다. 저희 농협 입장에서 보면 실은 이제 농가 인구 감소, 그다음에 조합원 고령화로 인해서 또한 그 조합원 인출로 인해서 어떤 협동조합으로서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어떤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고 지금 있고요. 특히 이제 조합원 수 감소와 더불어서 이제 젊은 신규 조합원 유입이 이제 지속적으로 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유입과 유출이 어떤 고령조합원의 어떤 유출, 그다음에 청년조합원의 어떤 유입, 유입과 유출이 균형 상태로 되면 문제가 없는데 실은 이게 불균형 상태로 되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런 청년 농업인 육성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조합원으로 유입이 없으면 실은 농축협 존립이라든가 어떤 지속 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전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저희가 좀 시작을 했고요. 일단 청년 농업인하고 청년 조합원 현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세 미만을 갖다가 청년 농업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실은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은 39,000명 정도. 그 전체 농업인 경영지였던 2.4%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성을 보면 이제 대부분 1인 가구입니다. 남성 위주로 되어 있고, 타 산업에서 이제 전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 비율은 높은 특징을 좀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청년 조합원, 저희 농축협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청년 조합원의 또 규모를 좀 말씀드리면, 예. 아래 그림을 좀 보시면요. 이게 저희가 2020년 5월 기준으로 저희가 작성을 했고, 이제 활동 조합원, 즉, 무늬만 이제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조합원을 기준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좀 추출을 해봤더니, 왼쪽을 보시면 실은 이렇게 비어있는 상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꽉 찬 느낌을 아마 받으실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정부 정책적으로 이제 규정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 40세 미만은 한 1.5%, 그 다음 70세 이상, 을 보시면 41.2%, 그걸 좀 적게 잡아서 65세 이상으로 봤을 때도 57.2%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구조로 계속 가다 보면 이제 지속성 있던 문제가 생길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맹점이 뭐냐면 정부 정책이 40세 미만으로만 이 청년농업인을 육성할 겁니다. 이렇게 규정이 되다 보니까 실은 도시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있다가 농촌이 좋아서 귀농을 하거나 아니면 기촌을 하는 이런 젊은 세대들, 그다음 군대를 갔다 와서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다가 들어와서 좀 해보려고 하면 벌써 30살이 넘거든요, 실은. 그래서 그 정책에 어떤 올라타려고 하다 보니 이런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44세까지 한번 좀 보면 어떻겠냐, 45세 미만으로까지 좀 확대를 하면 좀 낫지 않겠는가라는 좀 저희가 생각을 좀 가졌고요. 그래서 청년 농업인이 실은 39,000명, 그 다음에 청년 조합원이 저희가 한 41,000명 정도 이렇게 현재 수준을 봤을 때 그러면은 한 8,000명 정도가 어떤 아직도 자원이 부족한 상태이지만 그래도 유입 가능한 인적 자원이 존재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 조합원들 어떤 나비 출자금을 저희가 좀 봤더니요. 이게, 1인당 평균 나비 출자금이 한 56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40세 미만의 청년 조합원들 1인당 평균 나비 출자금이 한 450만 원 정도. 그래서 한 80% 정도, 그러니까 기존 조합원에 비해서 한 80% 정도를 갖다가 출자를 좀 하고 있고요. 젊은 청년 농업인들이 이 금액을 출자하기에는 굉장히 좀, 무리가 좀 따르지 않겠는가라는 저희가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저희가 이제 봤을 때도 조합원 1인당 평균 납입 출자금 대비 한 61%에서 한 109% 정도. 특히 이제 인삼육 같은 데는 이제 100%를 넘고 있고요. 지역 농협도 보면 한 73% 정도를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납입 출자금이 일단 조합원들한테 조합원 가입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협 사업 이용을 보면
특히 여신하고 구매 사업 이용 시장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조합원들이 어떤 특성상 처음에 시작을 하려다 보니 자본이 이제 부족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신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농자재 같은 거를 많이 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매 사업이 있어서 어떤 이용 실적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형태를 좀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 저희 그 농협 입장에서도 그 청년 농업이나 어떤 육성 정책을 보면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유입, 그다음에 정책과 성장의 어떤 투트랙 전략을 저희가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입 지원 쪽에서 보면 이제 농고, 농대 그 장학금을 주고 이제 선발 지원하는 형태도 있고요. 청년 농업 육성 관련 홍보, 그다음에 청년 농부 사관학교를 저희가 안성에서 지금 운영을 좀 하고 8기까지 지금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착 성장 지원을 보면 이제 청년 창업농 대상으로 교육과 연수를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어떤 청년 농업 인상을 시장을 해서 어떤 사기를 좀 붙어들려고 좀 노력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청년 창업농 대상으로 해서 법농협 금융 지원을 갖다가 저희가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팜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 어떤 자금 지원을 저희가 좀 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서별로 보면은 유입 지원에서 한 3군데 정도, 재단이라든가 홍보실, 그다음 디지털 농업 지원센터에서 청년농업 사관학교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홍보 프로그램 제작해서 또는 장학생 선발 지원을 좀 하고 있고요. 잠시만요. 예.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농협몰 내에 농민 마켓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청년농부 간을 갖다가 저희가 운영을 함으로써 이런 판로 지원도 저희가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형 보증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스마트팜 자금을 위한 시정 보증, 그다음에 청년의 희망 종합통장을 출시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저희가 좀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청년농업의 육성 및 조합원으로의 유입 확대에 대한 인식 조사를 저희가 한번 실시를 했고 그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사회주의중앙연합회 청년농업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직조사는 농축계 윤직원을 대상으로도 저희가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농업인 성장 단계별 애로사항을 보면 초기에는 자본 조달 부분, 그 다음에 대출금 상환 문제를 갖다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좀 여기고 있었습니다. 특히 진입 단계, 그래서 3년 미만의 어떤 진입 단계에 있어서는 초기 자본 조달과 낮은 농업 소득을, 그 다음에 영농 기반 확보에 어떤 어려움을 좀 들고 있었고요. 정착 단계인 한 4년에서 한 6년 차 정도 되는 청년농업인들은 대출금 상환 문제와 낮은 농업 소득, 그 다음에 자본 확보를 갖다가 가장 애로사항으로 삼고 있었고요. 7년 이상 되는 성장 단계에 있어서는 대출금을 갖다 상환하는 문제, 그 다음에 낮은 농업소득이라든가 규모 확대를 위한 영농 기반 확보, 생활 자금 부족 순으로 애로사항을 좀 피력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년농업인이 농협조합원을 가입하는 데 대한 인식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합원 가입 이유를 첫 번째로 물어봤더니 농자재 구입 편의라든가 시형사업 이용, 그다음 복지 혜택 또는 판로 확보 이 순위로 어떤 인식을 좀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조합원 가입 만족도를 봤을 때 응답자의 79%가 지금 만족하거나 만족한다는 응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에는 농협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가입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이용해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만족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해석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럼 조합원 가입 시 가장 큰 진입 장벽은 일단 가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22.1%로 높게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청년 조합원을 담당한 전담 인력이 부족한 부분, 그다음 조합원 간의 어떤 세대 차이, 그다음에 가입 혜택의 어떤 불명확성 등의 순위로 좀 진입 장벽이 있다라고 응답을 좀 하고 있고요. 조합원 미가입 이유를 저희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납입 출자 부담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부모님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서, 그다음에 혜택이 크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청년 조합원 감소 상황에 대해서 인식은 94%가 심각한 상황이거나 매우 심각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기 의식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농업인 어떤 조합원 유입 활성화를 위한 혁신 방안을 저희가 물어봤더니 어떤 정조건 개선 등을 위해서는 지자체하고의 어떤 협력이 좀 필요하다는 응답이 30.1%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이 청년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갖다가 안정적으로 판로할 수 있는 판로 확보의 노력, 그다음에 농협사업 이용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하다는 응답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럼 청년조합원 유입 확대를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할 과제에 대해서 저희가 물어봤더니요, 납입 출자금 부담을 좀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간내 청년 노무인 발굴 및 조합원 가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청년조합원의 어떤 농협사업 이용 혜택을 갖다가 좀 확대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응답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출자금이 높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에 일단 이렇게 인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아직까지도 조합원에 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 유효 그 청년 노업인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거다라고 이제 응답을 하고 있는 걸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청년노업인 육성 및 조합원 이익 활성화를 위한 농협의 대응 방안이 되겠습니다. 실은 이제 이 조합원 청년 농업인들이 조합원으로 가입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실은 이 청년 농업인들이 이게 농촌으로 이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조차가 이제 문제가 될 거고요. 그게 이제 결국에는 지역 소멸과 또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청년조합원 유입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의 어떤 그 정책에서 좀 벗어나서 좀 패러다임이 좀 전환이 좀 필요할 거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청년농업인 육성에서 농협 입장에서는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청년조합원의 어떤 유입까지도 저희가 연계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전략 방향은 세 가지를 정해봤습니다. 정책성, 그다음 지속 가능성, 변화 수용성입니다. 이런 세 가지 전략 방향을 위해서는 지원 방식도 이제 형식적 지원이 여태까지 했던 그런 기조였다라는 이제 전략적 지원으로 저희가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사업 방식도 이제 선별적 또 개별적 지원에서 이제 포괄적 패키지 지원. 그래서 조합원으로 가입되면 필요한 자금부터 해서 판로 확보까지 이런 일관적으로 어떤 그 패키지로 지원을 할 필요가 좀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제도적인 부분도 보면 이제 보조적인 또는 폐쇄적인 접근 방법에서 유연 또는 개방형 형태의 어떤 제도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청년 농업인들 보면 이게 반농 반X 세대도 있고요. 실은 다양한 가공 쪽으로 생산은 안 하더라도 가공 쪽으로 이런 운영을 하는 이런 청년 농업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 제도가 다 끌어안기에는 지금 제도 안에서는 그 틀 안에서는 조금 이해관계가 좀 대립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저희가 유연 개방형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전략도 이제 생산 기반 중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이용 제고 전략으로 좀 그래서 농협이 운영하고 있는 하나로 마트라든가 이런 쪽이었던 그 팔로로 창고를 갖다가 유통 채널을 갖다가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는 가공 공장이라든가 이런 쪽을 갖다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전략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 교육 컨설팅도 정책 수혜 또는 형식적인 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또 효율적인 청년 노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좀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 사진 한 장을 찍고 그냥 끝나는 이런 교육과 컨설팅이 아니고 실은 이 청년 노인들이 어떤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소득의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런 쪽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교육과 컨설팅이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정부 지자체 협력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책 파트너로서 어떤 전략을 저희가 여태까지 보수적으로 갖고 왔다 그러면 정책을 갖다가 저희가 선도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처럼 그 4세 미만의 어떤 정책, 청년 노업인의 어떤 제도적으로 제한이 있다 그러면 그걸 갖다 좀 늘리는 쪽으로 저희가 좀 끌고 나가는 이런 등의 어떤 그 청년 선도자, 정책 선도자 전략이 좀 필요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특히 이제 제도적인 측면이 되겠습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아까 청년 노업인과 청년 조합원 연령 기준으로 좀 확대 설정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게 예산 부분과도 이제 밀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상 40세 미만을 갖다가 청년 노업인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부 지자체의 그 조례 제도를 보면 또 45세까지도 적용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이라든가 경남이라든가 원주시라든가 평창군 같은 데는 45세까지도 청년 노업인으로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다 틀리고 청년노업이라는 그 정의가 그래서 청년노업의 연령을 갖다가 40세 미만으로 유지를 하되 청년 조합원은 그 연령 기준을 갖다가 45세로 좀 확대를 해서 혜택을 좀 부여하고 그 사각지대를 갖다가 지금 농협이 좀 메꿀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실은 40세 미만으로 하면 청년 40세 미만했던 청년 조합원은 1.5%밖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3만 1,000명 정도 되는데 45세 미만으로 봤을 때는 3.3%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7만 명 정도. 그래서 4만 1,000명한테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은 좀 더 늘려서 7만 명 정도의 어떤
청년들한테 좀 혜택을 주는 게 좀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그림을 아마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예비 자원부터 해서 고령 자원까지 이 하나의 어떤 사이클이거든요. 이 사이클에 맞춰서 저희가 정책을 갖다가 좀 디자인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비 조합원, 즉 농고랑 농대생들을 갖다가 저희가 유입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이런 전략을 좀 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합원에 가입하지 않는 미가입 조합원들, 예를 들어서 가입 자격이 미달하거나 아니면 자발적인 미가입하는 이런 조합원들까지도 끌어낼 수 있도록 좀 하고요. 정책이 청년 노무에까지 아까 말씀드린 40세 미만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45세까지 청년 조합원은 좀 확대를 해서 지원을 좀 하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예조합원 45세에서 69세까지는 안정적으로 좀 소득을 더 높일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가 좀 지원을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령조합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이게 다 혼재돼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혼재된 상태에서 정책을 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령대별로 좀 세분화시켜서 구분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정책을 펴나가면 좀 더 효율적인 그 제도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고령조합원 같은 경우에는 실은 신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을 갖다가 그 보급을 받고 수용을 하고 그다음에 확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세 이상의 어떤 조합원들은 이제 복지 쪽으로 저희가 끌고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그 육성 로드맵을 갖다가 저희가 조금 한번 제시를 좀 드려봤습니다. 실제로 이런 저희가 연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사업부에서도 이걸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이런 지속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서 제도 개선. 우리 회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실은 이 협동조합은 법으로 시작해서 법으로 끝나는 조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실은 사업부에서 적용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중앙회가 농축협 업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적 평가는 이제 그 고객에 대한 봉사, 조합원에 대한 봉사, 그다음에 경영 내실화를 위해서 회계 기간 동안 어떤 경영성과를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 평가 항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에 맞춰서 이 농축협들이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방향성을 나타낸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연령 기준을 갖다가 이제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40세로 딱 묶여 있던 걸 갖다가 45세로 저희가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배점도 청년 조합원의 어떤 중요성을 갖다가 반영을 해서 15점 정도밖에 저희가 지표에 반영됐던 거를 20점으로 확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구간도 보시면 이제 8개 구간으로 냈던 거를 20개 구간으로서 세밀화를 해놓았어도 조합들이 따라올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푸시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유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가 방법도 증가 인원에서 증가율과 그 다음에 증가 인원을 갖다가 합쳐서 나눠서 이렇게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에 비해서는 좀 더 세밀화되고 그 다음에 실용적으로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가 좀 끌어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어떤 변별력을 갖춰서 어떤 농축협이 따라올 수 있게끔 또는 그다음에 유도를 좀 저희가 좀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측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가정원 아까 농업 종사자였던 조합원 자격을 확대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이게 토지 기반으로 저희가 조합원을 받다 보니까 실은 축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복수 조합원 가입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조합원 가입돼 있고 그다음에 농장이 경시 등록이 아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모님이 되는 경우에는 아들은 별도의 어떤 경시 등록을 하기 전에는 조합원 자격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법을 좀 바꿔서 청년노민이 지역 축협이라든가 어떤 품목 업종별로 조합원으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좀 제시를 했고요. 제도 측면 세 번째입니다. 납입 출자 부담을 좀 해소할 필요가 있다. 아까 앞에서도 제가 그 분석 결과와 그 다음에 통계 수치를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청년노민이 청년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데서 가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관에서 정하는 출자자수 이상의 출자금 납입 요구를 좀 근절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농축협과 중앙에서도 계속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정관을 갖다 준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의 제도 측면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 기반에서 이제 생산과 이용 기반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실은. 왜냐하면 청년노무들이 이제 하고 싶은 게 1차 생산뿐만 아니고 6차 산업 또는 가공이라든가 유통 쪽에 이런 쪽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조합원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현 제도가 못 따라가는 제도적인 어떤 격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농협이 지금 하고 있는 구매, 판매, 가공 등의 어떤 이런 이용액에 따라서도 조합원 자격을 좀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합원 진입 장벽을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조합원 수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실은 양보다는 질이 아니겠냐라는 얘기도 하겠지만 실은 아까 지속성을 갖고 가려고 하면 실은 이런 조합원 수가 받쳐줘야 되지만 이렇게 어떤 경영체로서 운동체로서의 어떤 협동조합의 어떤 역할을 발휘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센티브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장 단계별로 자금을 좀 지원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초기 정착을 위해서는 자금 지원에 이제 그 초기 정착을 위한 자금 지원에 지금 편중되고 있는데 이걸 갖다 성장 단계별로 지원을 좀 저희가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초기에는 이제 금융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이 친구들이 안정적으로 영롱히 종사를 할 수 있고 처음에 진입을 해온 상태에서 이게 그 영롱 기술도 배워야 되겠고, 그다음에 기반도 조성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판로도 확보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자금도 신경 써야 되고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저희가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자금만이라도 우리가 좀 지원을 함으로써 이게 성장 단계였던 정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핀셋 지원을 갖다 좀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고요. 근데 인센티브 측면에서 보면 이제 그 판로 확보하고 책임 판매 제도를 저희가 좀 도입을 할 필요가 있겠다. 특히 현황을 보시면 이제 대대수의 어떤 그 청년노민이 생산 농산물의 어떤 판매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 자금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금도 확보해야 되지, 기술도 배워야지, 판로까지 신경 써야 되지. 이러니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노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우리가 좀 판매를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마침 그 농협이 하나로 클럽 또는 하나로 마트, 그다음에 농협을 등이 있으니까 이런 그 유통 인프라를 좀 활용을 해서 청년노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전용 매대라든가 아니면 이런 그 희망 분량을 갖다가 이제 전량 판매를 좀 해주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실제로 2020년 9월부터 저희가 그 청년농부관을 갖다가 저희가 좀 운영을 좀 하고 있고 굉장히 호응이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고객들 입장에서 봤을 때 내 아들 같은 이런 청년들이 그 생산한 농산물을 갖다 팔아준다는 그런 그 공익성도 좀 부분에서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센티브 측면에서 이게 7번째인데요. 약정조합원 제도를 갖다 좀 활용해서 청년노민을 갖다 좀 이끌 필요가 있고 이용에 따른 그 혜택을 좀 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약정조합원 하면 이제 그 대구 농가들, 그러니까 규모가 큰 대규모 농가들이 이제 조합을 이용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기 때문에 다른 유통업체라든가 이쪽하고 제휴를 맺고 이제 출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규모 그 농가들의 어떤 그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정조합원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약정조합원 제도를 갖다가 이런 대규모 농가뿐만 아니고 청년 노민들한테도 좀 혜택을 줌으로써 농협 사업을 이용하는데 좀 우대를 좀 해주면 좀 더 낫지 않겠는가. 특히 이제 약정조합원 제도를 통해서 이용고 배당을 좀 더 좀 높여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수료라든가를 낮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장려금을 갖다가 더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대가 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조합원에 있어서 어떤 그 차별되고 안 되거든요, 실은. 그렇지만은 이런 혜택 제도를 갖다 이용을 한다 그러면 그 같은 조합원이라서도 청년 노민들한테는 조금 이런 우대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좀 장치가 있으니 이걸 좀 활용을 해보자라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8번째는 이제 조직화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년 농업인과 청년 조합원 그 전담 조직을 갖다 농협 내에 좀 구축을 하자. 이게 예를 들어서 임직원 그 임원들이 어떤 관심 사항이 되면 일시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높아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임원들이 어떤 관심 사항이 아니면 이게 조합장이라든가 아니면 전상무들이 어떤 관심이 없으면 실은 이게 직원들이 어떤 관심도 등한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 이제 전담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갖다 좀 만들어서 컨트롤 타워를 좀 만들자라는 저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이런 청노비를 갖다 유성하거나 지원하는 총괄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아까도 사업 내용을 보시면은 각 사업부 부서별로 조금씩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협이 안 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거 갖다가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에 각자 그 사업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을 갖다가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이제 직제 규정에서도 이제 그 청년 조합원 육성 지도에 관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전담 인력 조직을 갖다 이제 운영을 좀 통해서 이제 농협 청년부를 갖다 육성을 좀 하자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청년부라고 했더니 저희가 이제 농축협을 대상 조사를 했었는데요. 이게 청년부가 있느냐 그럴 때 다들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부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성묘 산에 가서 그 산소 관리 대행 사업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이 그걸 할 일이 없는데 실은 물어봤더니 그 청년부가 아까 고령조합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그걸 갖다 청년부라고 이름을 해서 그렇게 좀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청년부하고 그 청년부 기존의 청년부하고는 틀리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청農같은 데는 청년부를 갖다 육성을 하고 그 계획을 세워갖고 지금도 운영을 좀 하고 있고요. 이런 사례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지금 계속 다른 농축협도 이제 따라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침 2022년 1월부터 저희가 조직 활성화 자금을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함으로써 청년 농업인을 갖다 육성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52개 농축협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 총액이 한 224억 원 정도를 갖다가 2차 보전 자금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좀 하고 있고요. 조직화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농식협당 계산해 보니까 한 5억 원 이하가 되고요. 자금은 한 1년 동안 이제 무이자로 주고 최대 한 3년간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이게 2차 보전 자금이니까는 한 5억 정도 받다 그러면 실은 한 800만에서 한 500만 원 정도로 갖다 청년농업인 조직화에만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이제 똑같이 주는 게 아니고요. 30명 청년농업인 수가 이제 30명 미만은 한 2억 원 정도, 50명 미만은 한 3억 원 정도, 50명 이상은 한 5억 원 정도를 갖다가 저희가 차단해서 저희가 지원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원 조건도 수익이 어떤 130% 이상을 의무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균형을 하고 지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화 측면에서 청년농업인 교육 체계를 갖다 좀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저희가 이제 청년농부 사관학교라는 이런 교육 과정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농식품부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영농 정착 지원 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이 교육을 받으면 이 정책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이런 농식품부가 하고 있는 교육을 다시 이수를 해야 하는, 그러니까 중복 교육에 있어서 어떤 중복 문제가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농부 사관학교를 졸업을 하고도 이 정책 자금을 받기 위해 다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건의를 통해서 청년농부 사관학교를 갖다가 좀 인증을 하고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이제 농식품부가 농업 기초라든가 수양 교육을 하고요. 실은 이 농식품부가 운영하고 있는 이런 교육 내용을 보면 거기는 협동조합 관련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기술과 이런 농업 관련 이런 기본 상식적인 이론적인 부분만 좀 중점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 실은 지역에서 활동을 하려면 이런 협동조합을 모르면 이 친구들이 협동조합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물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장 단계별로 심화나 협동조합 교육을 갖다가 이런 농협에서 좀 전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를 좀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정책에서 좀 신경을 못 쓰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청년농업인들은 성공보다는 실패하는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10명이 들어온다 그러면 실은 성공하는 친구들은 한두 명이고요. 실은 7, 8명은 거의 다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들어왔을 때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청년농업인 제도의 안전망을 갖다 좀 구축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걸로 저희가 정책 제안을 했었고요. 저희 농협이 마침 정책 건의를 하는 그런 수건상을 갖다 저희가 매년 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이 내용을 좀 포함시켜서 저희가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농업인들이 들어왔을 때 다시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발판을 좀 마련하자. 그래서 제도화 프로그램 갖다가 저희가 좀 구축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농협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제도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고요. 정부 또는 지자체 농협 연계형으로 해서 이렇게 끌고 갈 수도 있고 지역 공동체 기반으로 해서 사회적 농업이라든가 사회적 농장을 활용을 해서 이 친구들이 다시 제도화할 수 있는 이런 운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희가 좀 해봤습니다. 특히 이게 저희 아까 청년농업인의 문제는 청년조합원의 문제는 저희 농식품뿐만이 문제가 아니고 실은 지역과 연계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도 그다음 지역 소멸을 대응 차원. 실은 지역 소멸은 대응이 아니고 실은 이제 우리가 적응을 해 나가는 쪽으로 저희가 좀 제도를 바꿔드릴 필요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쪽에 있어서 저희가 좀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유농장을 갖다 좀 활용을 해서 시어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런 그 공유농장을 통해서 이 친구들한테 좀 플랫폼 제공을 좀 해줍니다. 처음에 들어와서 생산 기반 조합은 굉장히 경제적 부담과 그다음 심리적인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기반에 들어가는 생산 기반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을 갖다 좀 덜어서 한번 해보고 그다음 괜찮다, 좀 할만하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적응 단계를 좀 두자. 그래서 좀 이 범퍼링, 즉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좀 제공을 하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역 단위로 공유농장을 해서 그 공유농장에 들어와서 한번 본인이 원하는 품목을 갖다가 한번 키워보고 판매도 해보고 이게 나한테 적성이 맞으면 다시 본 그 농업인으로서 한번 출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실패 확률이 좀 낮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고령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농지 중에서 유기농지가 있습니다. 다 경작을 못하는 이런 농지를 갖다가 나는 힘에 부족해서 더 이상 못하겠 거야. 그때 이런 청년 농업인들과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농축협이 좀 중개를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그 사정을 제일 잘하는 건 농축협이 제일 잘 알거든요, 직원들이. 이 농축협이 또 이제 중개를 하면 실은 고령조합원들도 믿고 맡길 수가 있고요. 청년 농업인들도 여기저기 다니지 않고 농축협에 오면은 이런 안내를 받을 수가 있고 중개 또는 매개 역할을 좀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저희가 농축협이 좀 끌어나가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홍성구 같은 데가 이제 젊은 협업 농장을 하고 있고 상주시가 이제 그 청년 이그리 협동조합, 문경시가 이제 표고보석 그 스마트 임대 농장을 갖다가 이렇게 임대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조성을 갖다가 군에서 하든 아니면 그 지자체가 하든 아니면 이런 사회적 그 경제 조직들이 하든 이런 쪽에서의 어떤 연결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조직화 측면에서 이제 그 청년 육성을 위해서는 농협의 이제 핀셋 지원과 패키지 지원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그 생애 주기에 맞춰서 저희가 초기 진입 단계, 그다음에 성장 단계, 그다음에 그 구축 단계, 그 성장 단계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사이클에 맞춰서 저희가 좀 지원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농협형 그 핀셋 지원이라고 하면요, 이게 뭐냐면 실은 종합적으로 좀 포괄적인 지원이, 그러니까 단편 이런 그 단절 이런 사업이 아니고 실은 이게 연계가 되게끔 이렇게 좀 끌고 나가자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진입과 정착과 성장 단계별로 그 수요에 적합하게 저희가 핀셋 지원을 할 필요가 있고요. 교육에서부터 이제 자금, 그다음에 생산, 판로, 그다음에 조합원 가입, 그다음에 이 친구들을 갖다가 핵심 조합원, 그다음에 정의 조합원을 구성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갖다가 패키지로 저희가 지원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이게 지속성이 확보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13번째 그 유입 확대를 위해서 이제 홍보가 강화가 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특히 조합원 가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그 저희가 설문조사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근데 반면에 가입을 하고 난 다음에 농협을 이용해 보니까 만족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미스매칭되는 부분이 있으니 홍보를 통해서 조금 이런 부분을 갖다 좀 해소를 하자. 특히 이제 청렴의 어떤 특성을 반영해서 SNS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거주 조합원 그 자녀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정보를 갖다 좀 제공하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지원 제도라든가 아니면 성공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제공을 함으로써 좀 유입을 갖다가 저희가 좀 끌어내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다 마쳤고요. 실은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청년 농업의 문제, 청년 조합원 문제는 실은 저희 농협 농축법뿐만이 문제가 아니고 수협도 될 수 있고요. 이런 협동조합이 있어서 어떤 그 정체성의 문제, 그다음에 지속성의 문제하고 굉장히 연관이 되고 결국에는 이제 지역의 어떤 그 활성화, 그다음에 지역 소멸을 갖다가 조금 늦출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농협뿐만이 아니고 정부, 그다음에 지자체, 그다음에 농축협,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연계를 갖고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뭐 이런 문제를 갖다가 공동의 그 이슈를 삼고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1 주제 안상돈 박사님 발표를 들었는데 혹시 제가 이게 시간 관리 측면에서 좀 여쭙고 싶은 게 혹시 1대1 창에 이게 메시지는 보이는 거죠? 네, 안 박사님 보이시나요? 네네, 보입니다. 네. 예. 네, 20분 내외로 좀 발표를 해주시면 이제 우리가 시간 관리에 더 알차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뭐 보니까 내용이 아주 농축협 청년 조합원 유입
그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가 많은데 더 많은 이게 시간을 좀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 그렇네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2주제, 3주제, 4주제도 굉장히 좀 재미있고 또 유익한 좀 발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그다음 이제 2주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재단법인 아이쿱 협동조합 연구소의 우리 최은주 소장님의 발표인데요. 지속가능 사회 실현을 위한 생협의 역할, 우리 아이콥 생협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은주입니다. 아이콥 생협 사례를 가지고 지속가능 사회 실현을 위한 생협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는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능하면 좀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화면은? 네. 그 지속가능한 사회라는 말이 1987년에 유엔에서 나온 보고서에서 이런 개념이 제시가 됐는데 이 개념의 핵심 특징이라고 한다면 키워드만 뽑아보자면은 결국 장래 세대와 현재 세대 그리고 지구와 인간 생활이 서로 양립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만이 지속 가능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이런 주장을 담은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후에 밀레니엄 MDS 발전 목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2015년부터는 SDG라고 하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런 게 만들어지고요. 한국도 KSDG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최근에는 기후위기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지고 그리고 코비드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이 지속가능한 사회가 과연 가능한가,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할까 이런 문제의식을 확산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협동조합은 과연 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사회를 만드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나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흔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협동조합 원칙, 원칙을 7원칙까지 쭉 있고 또 협동조합의 가치, 그다음에 정의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굉장히 부합하는 내용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 협동조합 현장에서 이런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도 가치를 또 실현시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함께 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저 또한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이제 잘 지켜가는 게 더 중요하겠죠. 어떻게 하면은 이 원칙을 잘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방법을 찾고 실천하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할 텐데,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협동조합 원칙을 가지고 또 우리 아이콥 사례를 좀 분석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제가 이제 논문 쓸 때 봤던 그 이해관계자 관점, 이 관점에서 아이콥 생협을 좀 분석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이해관계자 관점은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기존에 1980년대에 프리만이 책을 내면서 이 관점이 좀 본격적으로 제한이 됐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주주이론에서는 기업이 여기 투자자나, 아래에 있는 그림이죠. 투자자나 공급자나 노동자로부터 생산 요소를 받아서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소비자에게 그걸 제공을 하고 이것이 이제 이윤을 창출하고 그래서 주주에게 이익을 하게 해주는 이런 게 이제 주주이론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응해서 이해관계자 관점은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굉장히 많다. 주주나 주주 이외에도 굉장히 많고 이 주주의 이익만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모두의 이익을 함께 고려한 그런 기업 운영이 돼야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여기서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목표 달성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집단이나 개인을 의미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결국 같이 협동하거나 경쟁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거다라고 하는 게 이해관계자 관점이고 이런 관점으로 협동조합을 바라본다면 협동조합 또한 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해가면서 자신의 이 사업과 활동에 이 관점을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협동조합을 포함한 모든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최근에 본다면은 기후위기라는 것에 직면을 하면서 또 환경이라는 것도 하나의 이해관계자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이제 아이콥 생협의 실천들을 좀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다 아실 것 같아서. 아이콥 생협은 1997년에 6개 지역조합이 모여서
연합체로 시작이 되었고요. 이 당시에 이 조합원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아이들에게 믿을 수 있는 식품, 좋은 식품, 안전한 식품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결사체를 만들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생협을 만들었고 성장을 시켰죠. 아이컵 생협의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변곡점들을 몇 가지 아주 간략하게 지금 여기 그림에 넣어놨고요. 사실은 한 조직이 25년 정도, 25년 정도 됐는데 25년 동안 성장하면서 자라오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중에 몇 가지만 일단 적어놨고 오늘 이 사례에서도 사실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변곡점들마다 해서 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나 협의를 거쳐서 어떤 결정들이 만들어지고 또 실천이 되고 그렇게 점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또 결합이 되고 이런 과정이 계속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생협의 아이컵 생협의 이해관계자가 누구인가라는 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핵심 이해관계자로 우선 당연히 소비자 조합원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소비자 조합원들은 최초의 결사체를 만든 그런 사람들이고 아이컵 생협은 이런 마을 모임이라든가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전개를 했습니다. 지역에서. 그리고 이 조합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사회나 총회 등을 이런 조직을 구성을 했고 그리고 뭐 그 이후에 다양한 자산을 구매하기 위해서 증자운동을 벌인다거나 주인으로서 역할들을 해나갔죠. 뭐 아이컵이 성장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조합비 제도. 네, 조합비 제도가 이제 시행이 됐고 사실 이게 시행이 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처음 시행하자라고 했을 때 반대하는 조합원도 많았고 그래서 이걸 도입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지난하게 논의를 했었고 이제 지역 조합마다 각자 자기 논의를 하면서 하나하나 동의하는 조합들이 많이 늘어났고 이제 조합비 제도를 실행하는 그런 조합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여기 지금 밑에 그림에 보면 매장 사업을 위한 공청회가 나와 있는데 조합원 공청회 이렇게 매장을 이제 만들려고 할 때도 지역조합의 조합원들이 굉장히 많은 논의를 거쳐서 또 출자금을 모으고 조합원 차입을 하고 하면서 매장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결국은 이 협동조합이 학습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이해관계자 집단이라고 한다면 생산자 조합원을 들 수 있겠죠. 생산자들은 당연히 생협이라고 하는 것이 물품을 구매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 협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생산자 조합원들도 결국 나중에 파머스코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또 이제 수매선수금 조합원들이 내는 수매선수금으로 이 생산자들의 생산을 안정화시키는 생산과 삶을 안정화시키는 지원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이런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 구조 이것이 결국 공정무역까지 이어지면서 다양한 기금들을 모아서 생산자를 지원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소비자 조합원과 생산자 조합원의 연대가 중요한 협업의 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핵심 이해관계자는 당연히 직원이 있을 것입니다. 직원과 소비자 조합원, 생산자 조합원 이렇게 이 세 집단이 서로 협업하고 연대하면서 지금 조직을 끌어가고 있는 거고 처음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거는 유지가 되고 어떻게 보면 더 강해지고 있겠죠. 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흥물류센터 화재로 인해서 이 세 집단의 어떤 그 연대의식이 굉장히 강화가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상조회라든가 무슨 이런 아이코 인증센터라든가 판매 대행제 이런 걸 통해서 이 협력하는 틀은 더 강해지고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이코 생협이 이 세 이해관계자 집단을 바탕으로 해서 쭉 성장을 해나가는데 결국 이 성장 과정을 아까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변곡점들 그 그림을 떠올려 보신다면은 이 아이컵 생협의 성장 과정은 결국은 이해관계자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구나 하는 거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지역사회로 연대를 확대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물론 처음 만들 때부터 이제 시작된 게 지역조합에서는 그 지역 안에서 다양한 다른 시민단체들이라든가 다른 정부 지자체라든가 이런 조직들과 계속해서 지역 안에서 뭔가 활동을 만들어내고 또
의미 있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연드림 파크라는 것을 좀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다양한 공방들이 이 안에 들어있고 또 문화시설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려해서 또한 이 시설에 보완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시설 자체를 주민들에게 개방을 함으로써 주민들도 또한 이런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게끔 만들고 또 그 지역 안에서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그런 틀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은 자연드림 파크가 구례에 있고 괴산에도 있죠. 그리고 앞으로 청도나 저기 고성, 강원도 고성에도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그 염찬희 교수님의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이들 사이 협동이 이 공간을 지역사회의 공동 자원화하였다. 커머닝이라는 개념을 써가지고 공동 자원화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해관계자 확장은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것들은 생략을 할게요. 생략을 했고 이 자료에서 두 번째로 환경에 대한 책임 인식의 부분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아이콥에서는 사실 처음에 만들었던 그 친환경 유기농업 이 자체가 이미 농업 환경을 생각을 했고 농지 그다음에 농촌에서 일하는 그 농업인들의 건강을 생각하고 삶의 질을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최근에 더 이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면서 플라스틱 대응이라든가 플라스틱을 줄이고 대체하고 그리고 재활용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펼치고 있고요. 그 생산 과정에서 그 부분이 생산 과정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가지고 공방에서도 이런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플라스틱 생수 그러니까 그 생수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있었지만 생수를 만들어 쓰고 있었는데 그 조합원들의 요구에 대응해서 생수병도 또한 종이팩으로 바꾸고 그래서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여전히 똑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바다를 지키기 위한 세이브 디 오션이라고 하는 세탁기 필터 장착한다거나 그 이외에 뭐 다양한 제도 개선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주로 플라스틱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이제 전기차 사용이라든가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도 활동들을 펼쳐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게 이제 순환경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고 이걸 또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각시켜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 순환경제 시스템을 만드는데 함께 나갈 수 있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콥 생협 관점에서 보자면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확장이 됐고 그 확장된 그림을 좀 단순화시키자면 이런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콥 생협과 1차 생산자, 가공 생산자 그리고 사회적경제 기업들, 사회적경제 기업의 물품을 지금 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영리 조직들, 기부하기 위한 재단이라든가 이런 곳들이 있고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그 그룹 내에서의 거버넌스 구조들 그리고 이제 그룹 간 여러 그룹을 총괄하는 그런 거버넌스 구조들을 가지고 이런 각 주체, 각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또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새로운 도전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나와 이웃과 지구를 위한 이게 이제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캐치프레이즈인데 생산과 소비 이 두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은 탄소 치유 농업이라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키스 더 그라운드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탄소 농업에 대해서 자세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실 기존의 유기농업이라고 한다면은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었는데 이 뭘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이 과실은 과연 사람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는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탄소 치유 농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환경에도 굉장히 좋은 농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얘가 이 뿌리에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해서 배출하지 않고 또 이게 이제 최소 경운, 무경운이 제일 좋겠죠. 최소 경운을 했을 경우에는 탄소가 공기적으로 유출되지 않게끔 포집 잡아둘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탄소가 또 여기 미네랄을 풍부하게 해서 토양이 살아 숨쉬는 그런 토양이 될 수가 있고 거기에 저희는 또 이온 미네랄이라고 하는 해양 심층수에서 추출한 그 미네랄을 다시 보충을 해서 사람 몸에
몸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과실, 그런 그 농산물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파이토케미컬이라는 말은 참 좀 어색하시죠? 네, 이런 알겠습니다. 네, 이런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것이 풍부한 식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나와 이웃과 지구를 위한 소비, 라이프케어 활동이라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2018년에 유통사업을 쭉 해오고 있었는데 다시 치유산업으로 전환한다는 선언을 했었고, 이게 이제 조합원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요구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파악하고 노력하는 것에서 또한,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도 이런 생활 습관에서 비롯한 여러 가지 만성 질환들, 이런 게 많은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한 인식,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치유식품과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그런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또 새로운 관계자들은 주치의라든가 디렉터, 힐러, 푸드 플래너라고 하는 저희가 쓰는 용어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협업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좋은 먹거리와 지속적인 운동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활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맺은 말인데요. 이렇게 아이컵 생협의 이해관계자는 다양하게 확대가 되었고,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해서 우리는 사회적이고 공익적인 가치를 확대하는 일들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게 한 축에서 이렇게 사회 공익성을 확대하는 일이 결국 이 사업의 사업의 성장과 함께 동시에 같이 진행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펼쳤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아이컵의 진화 과정을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 조합원 중심주의에서 출발해서 조합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관여로 나아간 것이었고, 이것을 사업과 활동에 모두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변곡점마다 조합원과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이런 그들의 요구에 집중을 하고 같이 협업하도록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와 이웃과 지구가, 아까 맨 앞에 보시면은 지속 가능한 사회라고 했을 때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그다음에 지구와 인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이웃과 지구가, 그리고 지금과 미래에 모두 함께 지속 가능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 이런 노력들이 혹시 다른 협동조합에게도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원주 소장님의 아이콥 생협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지속가능 사회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또 연구 방법론에서는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또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상당히 우리 듣는 청중들도 유익한 시간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또 시간도 좀 절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북서울 신협 우리 전재용 전무님이시죠? 네, 아주 네, 유명하신 반갑습니다. 우리 전재용 전무님 이렇게 또 모시게 됐는데요. 우리 북서울 신협의 SPF 사례를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장승건 학회장님, 송진일 교수님, 그리고 또 이렇게 같이 참여해주고 계시는 선생님들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이렇게 훌륭한 학술대에 저 같은 사람 또 초청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네. 예, 저는 앞단에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이런 것도 뻔한 내용들은 일단 다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단위 신협인 북서울 신협의 사례가 좀 일단은 포커싱돼 있는 거고요. 네. 어쨌든 간에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민간 영역에서 다양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히 신협도 CSR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저희는 주목했던 게 이익을 극대화하는 주식회사들의 CSR 활동이 금융협동조합인 CSR 활동과 같을 수는 없다. 이런 어떤 논점을 갖고요. CSV를 금융에 좀 접목해서 좀 어설프게 하지만 이 플랫폼 비즈니스와 금융과 사회적 가치가 묶여 있는 소셜 플랫폼 금융이라는 걸 한번 정의를 내려보고요.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좀 다양한 사례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협을 잠깐 들여다보신다면은, 신협은 우리 신협법 1조에 정의가 정확히 내려져 있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저는 단어가 아주 저 머릿속에 박혀 있는 단어인데요. 현 기재부, 예전에 재정경제원이 금융정책 편람에 상호 금융업을 비영리 자율협동 주주로서의 금융이다. 그래서 저희는 비영리라는 어떤 태생적인 이게 한계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는데, 이런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신협은 60년 5월 달에 뭐 이제 6.25 전쟁 이후에 어떤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산에서는 그 메리 가브리엘라 소녀님이 만든 성가신협, 서울에서는 이제 장대익 신부님의 가톨릭 중앙신협에서 이제 시작이 됐고요. 뭐 유사한 뭐 농협 선생님도 계시지만 다인농협 새마을금고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볼륨은 좀 작지만 어쨌든 간에 상당히 많이 외적 성장을 좀 이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기준으로 자산이 122조, 조합원 수 813개, 조합 수는 656분의 조합원을 모시고 있고요. 이게 저희가 참 와닿는 보고서인데, 통찰력 있는 보고서,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 레이들러 박사님의 그 신뢰 위기, 경영의 위기, 이념의 위기의 위기의 단계에 관련돼서 신협이 정말 또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 신뢰 위기, 그 신협운동 첫걸음에 그 신뢰 위기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간에 순수 민간 금융협동조합으로 은행과는 어떤 이렇게 전문 역량은 떨어지지만 금융협동조합으로서 차곡차곡 어떤 신뢰를 쌓아가다가, 뭐 아시겠지만 98년도 IMF 위기 때 전국의 신협이 한 500개 이상이 퇴출이 됐거든요. 네, 그때 이제 정말 심각한 경영의 위기를 겪었고, 그 이후에 살아남은 신협들이 살아남기 위한 금융 전문성, 금융 경쟁력을 강화를 통해서 현재는 뭐 일반 시중은행과 거의 대등한 금융 인프라도 갖추고 금융 업무를 하고 있지만, 이제 와서 이제 심각한 이념의 위기를 겪는 거죠. 너네가 금융회사야, 금융협동조합이야. 네, 그래서 항상 어디 가면은 그 비판을 받는 그런 천덕꾸러기 대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와중에 다행히 2010년 중반부터 신협중앙회를 중심으로 정책성 회복과 신협 정책의 강화에 대한 어떤 다양한 활동을 시작했고, 네, 그리고 사회공헌 전담 조직도 만들고 CSR 활동을 통해서 신협 정체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 단위로, 이건 단위 시협들의 통계인데요. 전국 단위로 21년 기준 한 160억 정도의 활동을 지역 활동을 했고요. 이게 재밌는 게 단기 순이익 대비 21년 기준으로 보면은 한 3.12% 정도 비율이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결국은 배당률로 따지면 사회적 배당을 3.12%를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참 고무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더해서 이제 14년대는 또 국내 최초 기부 사회적 협동조합인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신협중앙회 내에 출범이 됐고요. 네, 그렇게 해서 뭐 사회공헌재단도 단순히 그냥 후원 지원 사업이 아니고 경제운동, 교육운동, 윤리운동으로 분류를 해서 뭐 규모는 크지 않지만 60억 이상, 70억 이상의 활동을 매년 예산을 갖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명인데요. 이런 건 그냥 눈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윤 추구,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CS 활동과 비영리 법인인 신협의 CS 활동이 같을 수는 없다. 이런 것에 저희가 이제 출발점을 두고 고민을 하다가 일방향의 후원 지원 방식의 CS 활동이 아닌 신협이 직접 현장에 들어가서 당사들과 같이 고민하고 니즈를 발굴하고 솔루션을 찾아가는 어떤 그런 것으로서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은 CSV 전략으로 풀어내자. 라는 것에 저희가 방향성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CSV라는 것이 이제 기업 활동 자체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CSV 금융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신협의 원가 혜택을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에 배분하는 금융.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뭐 신협은 소유자가 협동자를 갖고 이용자이고, 그래서 이익은 자신한테 귀속됨으로써이기 때문에 이익이 배제된 원가 공급이 가능하고요. 근데 신협은 이 원가 공급 방법이 결국은 예금을 이자를 좀 더 준다든가, 대출 이자를 좀 덜 받는다든가, 배당을 더 주는 거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예금이자 대출 이자가 결국은 신협의 고유 상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합원의 혜택 중에 일부를 사회적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재화 서비스를 옵션으로 부여해서 판매를 한다면 이것이 바로 CSV 금융이다라고 저희가 뭔가 좀 재밌는 거리를 좀 찾아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뭐 잠깐 보시면은 뭐 지금 뭐 현실적으로는 은행보다 더 많은 이자를 주고
은행보다 더 많은 대출 이자를 받긴 하지만 뭐 이런 상을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그 금융기관보다는 시장 대출 이자보다는 이자를 좀 덜 받는 대신에 그 조합의 혜택 부분에 CSV 옵션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예금을 이자를 좀 더 주는 대신에 좀 더 주는 이자의 혜택 부분의 일부는 또 CSV 옵션을 넣는 형태로 상품을 운영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예. 근데 저희가 이제 또 주목한 게 뭐냐면은 이게 그 사회적 가치를 담는 옵션을 넣는다는 것은 이게 그 일방적으로 공급자가 뭔가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현장에서 그 CSV 전략을 짜기 위한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그냥 단순히 공급자의 그 지위에서 공급자의 위치에서 뭔가를 니즈를 찾아내고 공급한다는 것은 이게 일방향의 CSR 활동과 똑같다. 그래서 저희는 이 다양한 니즈를 포착하는 수단으로서 플랫폼 비즈니스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비즈니스, 플랫폼 내에 금융을 씌워서 플랫폼 금융을 만들고 그 안에 사회적 경제 조직과 시장에 같이 들어가서 그들만의 우리만의 니즈를 그 안에서 발굴하고 거기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금융 상품을 스스로 개발해서 판매해 보는 것. 이것을 좀 거창하지만 이걸 다 묶어서 소셜 플랫폼 금융이라고 한번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소셜 플랫폼 금융을 제공할 수 있는 신약 금융 상품인데요. 뭐 이렇게 거창하게 썼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상품들을 다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일단은 그 사회적 경제 조직과 신협이 함께 해결을 하고자 하는 니즈를 정의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해결 방안을 많이 고민을 하고요. 이 해결 방안 중에 재무적 결합이 필요한 요소가 있다면 거기에 부합되는 금융상품을 채택하고 이것들을 그 사회적 경제 조직만의 이제 전용 상품으로 맞춤 설계해서 이것들을 그 사회적 경제 조직이 직접 공급하고 수요자가 되는 주체가 되는 것,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그림으로 좀 도식화 해봤는데요. 이렇게 저 1번서부터 쭉 따라가 보시면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단순히 그냥 뭐 거창한 뭐 연구자 지위에서의 그 어떤 이론이 아니고 북서울신협에서는 이것을 실질적으로 상품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한 6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 신용 공유 형서부터 혁신금융 툴 지원까지. 그래서 요 전체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게 북서울신협에서 16종류고요. 그중에서 수신 기반 상품 4종류, 여신 기반 상품 10종류, 금융툴 지원 2종류에서 16종류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실적은 수신이 241건에 12억, 여신이 296건에 191억이고요. 수신은 금액은 좀 절대 금액은 작은데 요거는 이제 건수에 좀 주목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금을 공유해 주는 거기 때문에 단위 금액은 작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표에는 전체 유형별로 운영하는 상품과 상품 특징을 제시를 했고요. 구체적으로 한 번씩 그 금융상품을 사례를 보면은 신용 공유형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공유라는 사전적 의미가 내 재화를 빌려주고 너네가 마음껏 운영하다가 나중에 나한테 돌려줘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 참여자들이 사회적 경제 조직에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신협의 예금을 가입하는 행위 자체로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그리고 신협은 그것을 질권으로 해서 그 사회적 경제 조직의 니즈를 해결할 수 있는데 자금을 활용하는 형태, 이런 형태가 되겠고요. 예금 상품의 특징은 이자가 무이자라는 겁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건데요. 금융회사가 상품을 예금을 무이자로 예금자가 시행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대출도 무이자로 운영한다는 것이 정말 재미있는 실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신용공유의 유형의 그 상품 사례를 보면요. 일단 그 터무니있는 소셜 예금이라는 상품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들어보실 텐데 터무니있는 집이라는 브랜드는 사회투자지원재단이 청년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SH와 LH의 빈집을 활용해서 청년들을 입주시키는 어떤 사업이고요. 단순히 주택만 제공해 주는 게 아니고 이게 청년들이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 커뮤니티가 입주해서 지역과 같이 활동하고 거기서 자기 성장을 찾아가는 이런 활동들이 되고요. 서울 경기 지역에는 14개가 좀 운영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 재단이 그 보증금은 다 시민들의 출자로 현재 조성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재단이 시민들 출자를 다 찾아다니고 또 출자에 대해서 나중에 환급금을 고정해야 되고 이게
그 유사 수신 행위로 문제가 될 요지가 컸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예금 상품으로 개발해서 이 시민 출자자가 예금에 가입하는 행위만으로도 시민 출자의 그 지위를 취득할 수 있는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소셜 예금은 당연히 무이자로 운영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것을 질권으로 보증금을 넣어주는 대출이 터무에 있는 소셜 론이고요. 이것도 대출이지만 무이자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수익 공유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금 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어떤 사회적 목적에 활용하는 공유 지원해주는 어떤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터무니 있는 집 소셜 예금 버전 1은 원금 활용하는 거라면 이제 버전 2는 이제 예금을 활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보호종료 청소년 꾸미는 예금 그래서 이 통장은 참 재밌습니다. 이제 하반기 저희가 출시할 예정인데 통장 이름이 보호종료 청소년 개인의 이름이 들어가는 예금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의 꿈을 이루기 위한 비용들을 다수의 예금자들 참여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 다수의 예금자들은 나중에 소셜 패밀리가 돼서 돌봄을 지원하는 형태까지 확장되는 개념의 예금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사회문제 해결형입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지역의 다양한 초등, 중등, 고등학교하고 사회적 경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어서 뭐 교육부나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진로 채용 기관으로 인증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금융권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1년 동안 금융교육을 시키고 최종 산출물은 사회적 가치가 담겨낸 적금을 개발하는 것이요. 이것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판매하는 활동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서부터 작년까지 시즌 7까지 갔고요. 그 목적금은 참 재미있죠. 이 적금을 가입하는 행위 자체가 위안부 할머니를 알리고 저소득층 여학생 생리를 지원해주고 코로나19 방역팀 응원 물품 키트 지원해주고 이런 형태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어김없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융자 수행기관을 참여해서 코로나19로 어려웠던 그 불안정 고용 노동자분들한테 그 신용등급이 낮아서 금융회사에서는 대출이 안 되는 분들이지만 저희가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의 일환으로 대출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이 그린론이라고 해서 왜 어린이 그 노란색 버스 차량 아시죠? 다인승 차량. 이게 다 경유 차량이라서 서울시에서 이것을 그 전기차로 전환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다인승 전기차가 없어서 중국 차를 수입해 옵니다. 그게 한 대당 1억씩 되는데 이게 그 은행에 있는 오토로는 이게 그 처음 뭐 이렇게 대중화되어 있지 않은 차에서 대출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가 전국 셔틀버스 노동조합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그린론을 통해서 이 차량을 매입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금융인프라 제공형입니다. 이것은 이제 각각의 단위들이 자기의 자체 기금을 운영하거나 할 때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행위가 규모가 적든 크든 하나의 파이낸싱 행위이고요. 거기에 대한 관리 역량이 필요하고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시접의 금융 인프라를 공공재라고 정의하고 시접의 금융망을 통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기금 운영해 볼 수 있는 형태의 이런 모델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춰서 제가 협동조합, 기본법 협동조합들의 전용 대출을 상품을 만들어서 운영해주고 있고요. 공익재단의 그 사업을 저희 시내의 금융인프라를 태워서 무이자 소셜 형태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생협력 대출 지원 유형은 이 상생협력 대출이라고 신협에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사회적 금융 상품입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이걸 좀 더 확대해서 서울시사투기금 2013년도에 금융회사 최초로 중간 지원기관을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소셜 하우징 금융 지원 뭐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을 좀 하고 있고 민간 주도 사회적 경제 조직 클러스터 조성부에서 여기도 이제 서울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4곳이 의기투합해서 서울적에는 공간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인근의 경기도 양주에 나가서 원래 행정이 하는 역할인 사회적 경제 클러스터를 민간에 우리가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처음에 시설이 땅만 매입하는 거 참여하려다가 땅을 매입했는데 건물 질 또 돈이 없어요. 그래서 야 같이 망가져 보자 해가지고 건물까지 4개동을 다 지어서 지금 이제 민간 클러스터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 행정에서도 관에서도 뭐 도로 신설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해 줘서 아주 재밌는 모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확장 가능성이 아주 큰 모델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혁신금융 툴 제공형입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이 대안시정평가 모델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재무적 성과, 그 정량 평가, 그 CSS 평가 말고 예를 들어서 신용대출이 안 되는 한계선상에는 6등급이란 분이 6등급이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저녁 때 잘 때 핸드폰을 충전을 하고 주무시는 분이 계시고 또 한 분은 충전을 안 하고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충전하시는 분은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똑같은 6등급이라도 신용부여를 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 신용평가를 돌려서 그 대출을 또 취급을 좀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게 모바일 데이터를 읽어서 그분의 생활 패턴을 점수화하는 거고요. 이게 크레파스 솔루션이라고 연초에 그 정식으로 인가받은 업체와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신협의 어플 하나 만들어서 현재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뭐 워낙 대중화돼서 뭐 혁신금융이라고까지 하시긴 좀 그런데 크라우드 펀딩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요. 꾸준히 좀 이렇게 해서 다양한 크라우드 펀딩들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외에 뭐 다양한 뭐 저희가 뭐 릴레이션십과 관련된 활동들을 좀 하고 있고 다양한 그 지역사회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또 다른 꼭지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은 같이 공유하면은 재밌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20분 마치려고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뭐 사회적 가치 평가 방법이 상용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인내자분 역할을 할 주체가 필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신협이 당연히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뭐 어설픈 정의지만 이 소셜 플랫폼 금융이라는 것을 좀 일반화된 모델을 만들어서 모든 시업들이 참여하는 어떤 새로운 기회 요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전체 신협의 의견이 아님을 이제 알려드리고요. 또 신협 한 곳에 사례여서 일반화하거나 좀 확장성이 결여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여기 들은 우리 청중 여러분, 우리 회원 여러분 아마 북서울신협 조합원이라면 정말 행복하겠다라는 생각 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금융이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정말 그 지속 가능한 그런 그 지역을 만들기 위한 어떤 노력, 정말 이렇게 아낌없이 흠뻑 젖어드는 그런 이제 발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우리 한 분의 발표자를 더 이제 모셔야 되는데요. 정말 이분 좀 기대가 됩니다. 우리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의 장지현 실장님이세요. 발표 주제는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협동조합의 역할인데요. 우리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자료 제출이 너무 늦어가지고 전례가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좀 죄송하고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간을 그래서 지금 3시에 원래 마치기로 돼 있어서 제가 이제 준비된 내용도 좀 짧고 해가지고 10분 안에 좀 정리하고 이후에 토론하실 수 있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 코로나 이후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저희 기관은 2019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조직이 신생조직으로 생기자마자 코로나가 닥쳤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랑 함께 2살, 3살, 4살을 먹으면서 저희가 이제 목격한 것들,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과 관련된 협동조합의 역할과 관련해서 저희가 목격할 것들을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속가능 발전 개념이 정립되고 확산되는 과정에서 협동조합은 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지원 모델로 이제 주목받았다. 이제 송재일 교수님 논문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 같은 개념에 기반한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에 똑같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ESG 경영하고 협동조합은 아직까지는 잘 연결되어 인식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ESG가 기업에 대한 투자 관점에서 도입됐기 때문에 이 자본시장에서 투자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계속 다루어진 거죠. 그래서 주식회사 맥락에서만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ESG가 협동조합하고 잘 연결이 안 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ESG를 고려한 경영, ESG 경영, 그러다 보니 이제 ESG 소비 이렇게도 확장해 가면서 점차 이제 비재무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라고 좀 폭넓게 해석이 되면서 이제 기존의 주식회사 맥락에서 좀 벗어난 이 주류 경제 시스템을 어떻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전환시키는가의 맥락에서 이제 ESG가 다시 포지셔닝이 되고 우리 협동조합하고도 연결되는 점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사회적 경제 영역이 많이 질문을 받는 게 ESG랑 사회적 경제가 뭐가 달라요? 이런 얘기를 작년 말에 정말 많이 받았어요. 요즘은 조금 덜하는 것 같습니다. ESG의 열풍 속에서 요즘 또 나오는 얘기, 임팩트 자본주의다.
임팩트 캐피탈리즘이다. 그래서 이제 캐피탈을 이용해서 최대치의 임팩트를 내는 것,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뭐가 다른지를 좀 알 수 있겠죠. 사실 협동조합의 운영 원리는 ESG 경영 원리하고 일맥상통합니다. 이해관계자를 포괄하는 그 적합한 거버넌스를 설계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해서 이해관계자를 포괄하는 원칙, 아까 아이쿱에서 설명해 주신, 그리고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요즘 얘기하잖아요. 근데 생활성 민주주의를 실현해 가면서 민주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그 민주적 운영의 원리를 우리 일상생활에 도입하는 어떤 경제 조직, 그리고 역량 중심의 관점으로 조직을 바라보고 참여자의 역량을 그 모든 관계마다 강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지향성, 좋은 기업 시민으로 살아가는 법이 이제 지역사회 공헌이라는 이름과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사실 보면 이제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다르지 않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먼저다라고 이제 말할 수도 있는데요. 그 적어도 우리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없었다면 저는 ESG 경영이 이렇게 확산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실제로 가능해라는 이야기를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하는 분들이 많았고요. 실제로 가능하다는 거를 보여주는 사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 또 더더욱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이행을 촉진하는데 우리가 기여할 수 있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과 이제 ESG 경영은 다른 점이, 협동조합은 사람 중심 비즈니스다라고 이제 저는 배웠고요. 사회적 경제는 사람 중심 경제라는 면에서는 아까 이제 임팩트 자본주의 이런 것들하고 확실히 좀 결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후에서 작년 말에 발표한 사회적 경제 액션 플랜 안에서도 사회적 경제 슬로건으로 이제 민중을 위해 일하는 경제를 건설하는 사회적 경제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가 프랑스에서 만들어지고 뭐 사회 연대 경제 이런 식으로 되면서 사실은 결사체 중심의 경제 조직의 맥락에서 사회적 경제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프랑스 영향에 있는 퀘벡에서는 주식회사를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포함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왔어요. 이제 그런 속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더더욱 ESG랑 저희가 구별해서 이제 캐치를 하거나 또는 저희 식으로 받아들여 보는 과정인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 분석 가이드를 저희 기관이 그 퀘벡의 사회적 경제 기업 분석 툴을 가지고 와서 책을 번역해서 냈는데, 그 안을 열어보면은 내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분석하는 수단으로는 단체로 한번 분석하고 기업으로 다시 분석한다. 양측에서 다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실제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런 특성, 기업이면서 인적 결사체인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위기 대응 역량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통과하면서 2년 2개월 지나가면서 이제 약간 벗어나가지는 상황이죠. 그 코로나 초반, 이 2월, 3월 이렇게 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없을 때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사회적 경제 조직입니다. 2020년 6월경에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라는 이제 시민사회들이 모여있는 단체에서 시민사회가 코로나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해 9월인가 이렇게 보고서를 냈는데, 그 보고서 내용을 열어보면은 이 사회적 경제 조직이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빨리 많이 대응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응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물적 지원 활동을 많이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체 예산으로 많이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돈으로 물적 지원으로 가장 빨리 대응한 것이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민사회의 코로나19 극복 과정에 새로운 시민사회로 등장한 사회적 경제와 마을이 이제 두드러졌다라는 평가까지 내려주는 정도로 국내에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도 우리가 교과서에서 본 원리대로 그 원칙에 충실하게 뭔가 실현해 가려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목격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공정무역 국제개발단체들인데요.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코이카는 원래 해외 봉사단을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을 보낼 수가 없으니까 모든 사업이 멈췄고, 그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공정무역단체들이 제안을 해서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망이 있다. 신뢰할 수 있는 거래망이 있기 때문에 이 거래망을 이용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예산을 한 10억 정도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뭐 국제교역형 같은 경우에는 공정무역 조직들이, 그다음에 지역 수요 대응형은 뭐 물품 거래는 아니지만 네트워크로 서로 교류하고 있던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돼서 지원을 했습니다. 국내에 있는 공정무역 조직이 파트너 조직이 돼서 개도국에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 진행을 하면서 실제로는 일어났던 일들을 이제 유형별로 나눠보면은 코로나가 너무 확산되는데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경우에는 방역을 지원했고, 정부가 어느 정도 대응을 하는 경우에는 생산력을 보존하기 위한 인건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거는
이런 코로나 상황이 퍼지고 나니까 특히 이제 먹는 거 있잖아요. 가축이라던가 식물 같은 것들을 오래 키우지 않고 시야가 좁아지면서 그냥 바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을 다 내팽개치는, 그리고 어떤 지원 인프라 같은 것도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장기적인 시야를 유지할 수 있게 그런 부분까지 포괄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성과를 그 다음에 상반기에 평가를 해봤을 때 이게 이제 지금 시점에 다시 한번 본다면 얼마나 유지되는지 모르겠지만 당시로서는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 대비 코로나가 터지고 고용이 확 줄었다가 지원을 하면서 다시 고용수는 늘고, 인건비의 증가는 고용수만큼은 아니지만 적은 돈이 들어가도 더 많은 고용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보였었고요. 생산량이라던가 판매량 같은 것도 회복되는 과정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한테 물었을 때, 다 차기 년도 사업 계획을 세웠냐라는 부분에서는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거로 예상되는 시기는 언제인가? 저희가 질문을 한 거는 2021년 상반기였는데, 그 2022년, 2023년 이후에 회복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도 사업 계획을 세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런 사업이 도움이 됐다라는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에서 느끼는 거는 지원을 한다는 게 뭔가 이제 돈을 단순히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돈을 공급한 주체들은 이분들 입장에서는 판매처였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생산만 한다면 사가는 사람들이 거꾸로 와서 생산력을 유지해라 라는 이제 시그널을 보냈기 때문에 다시 가동을 이제 하게 됐던 돈 이상의 가치를 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단체이자 기업인 사회적 경제 조직은 그 관계도 이중성이구나. 거래 관계이지만 또 다른 연대 관계이기도 한 사회적 경제 관계를 이용해서 위기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다라는 걸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확장해서 지금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저희 안에서 남은 과제, 코로나 이후에 이 수습해가는 과정에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자활 공제, 뭐 생협 공제, 공익 활동가 공제, 이런 식으로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이제 기업 단위를 벗어난 인적인 어떤 끈끈함에 기반해서 서로의 삶을 같이 지켜주고자 시도했던 노력들이 이제 공제란 이름으로 어느 정도 단계 이상을 나아가지 못한 채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에 이런 공제들이 이제 사회연대 공제라고 스스로를 공통된 이름으로 부르면서 뭐 노동공제, 뭐 자활공제, 협동조합 공제 같이 모여서 제도 기반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통과했지만 이 코로나 위기의 원인을 바라본다면 원인은 해결되지 않았다.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난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제 성숙한 우리들의 몫인 것 같고요. 그래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고, 전국민 고용보험도 얘기하고 있지만 충분히 두텁게 깔지 못한다는 것을 또 알고 있기 때문에 민간이랑 같이 손을 잡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우리 협동조합의 원리,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이제 기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위기에 대응하는 협동조합의 유용성을 입증해 가기를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